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만나고 나서 다시 일주일 만인데요. 논객 여러분은 충분한 휴식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데 어제까지를 보냈고요. 오늘부터는 다른 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보살피는데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나눠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측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은 값싼 동정이나 과시욕으로 변질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진 마음의 토대이고 그도 나와 같은 존재라는 연대의식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어질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저 모질기만 한 이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질기보다 모질기로 작심한 사람들은 세상의 선의를 믿지 않죠. 어진 것은 위선일 뿐이고 모진 것이 오히려 솔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진 이들끼리 만나 부딪혀서 살다 보면 모질이들만 가득 찬 세상이 되겠죠. 비속어 방언인 모질이의 다른 말은 머저리고요. 머저리는 단지 머리가 모자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격을 갖추는 데 실패한 이들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마주하는 정치는 본디 어진 이들의 공간이어야만 하는데 갈수록 모질기만 한 이들의 전문 영역이 되어가고 있고요.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질이들의 논리가 오히려 정치 상식인 양 행세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정치를 두고 무슨 엄청난 전문가인 것처럼 정치 공학이나 행한들 무슨 소용이며 그런 논리를 그대로 옮겨서 정치 비평을 자처한다고 무슨 중뿔난 의미라도 있을까요? 결국은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한 자기 충족적인 거래일 뿐이겠죠. 추석 연휴를 마치고 논객 여러분들과 만나는 정준이의 논은 바로 그 머저리들이 만드는 정치 미저리, 즉 비참한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준이의 논 26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KBS 라디오 평일 방송을 맡고 있을 때 일인데요. 주제와 일정, 출연진 등을 정하는 데에서 가장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했던 시기가 바로 명절 연휴였습니다. 물론 진행자인 저의 기술이 아니라 PD와 작가 등 제작진의 노하우였죠. 일종의 공공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은 연휴라고 해도 방송을 쉬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출연자와 소재를 고민해둬야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청취자가 듣더라도 평소처럼 최선을 다해야 했던 반면에 그날 방송에 나와줄 단 한 명의 출연자를 구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방송이 나갈 즈음의 분위기를 미루어서 짐작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명절 기간이면 꼭 빠지지 않고 채택되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밥상 민심 혹은 차례상 민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의 생활 반경을 벗어나서 고향을 찾고 또 오랜 인연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생각이 튀어나오고 그런 생각들이 또 서로 맞부딪히면서 여론조사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진짜 배기 민심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그런 논리였죠. 그 과정에서 대세라는 것도 형성되기 때문에 특히 큰 선거를 앞둔 명절이면 밥상 민심을 무슨 신주단심 모시듯이 하는 정치인들을 저는 무척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런 민심이라는 것에 그리 믿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학연, 지연, 혈연 단위로 정보가 공유되고 의견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기껏해야 밥상 앞에 잠시 마주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말이 오고 간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되거나 의견이 막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럴까 싶었던 거죠. 또 거기서 대판 말다툼을 한다고 해서 각자의 생각이 바뀌기는 할까? 그런 밥상들이 얼마나 많고 또 강력하길래 여론의 큰 흐름을 드러내거나 형성시켜준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걸까? 과거에는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기껏해야 비과학적인 상태로 오래 유지해온 관습적 믿음에 불과하거나 밥상과 차례상을 핑계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강한 의심을 품은 채 몇 번의 민심 청취 명절 특집을 습관처럼 치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벌어진 논란을 보면서 다시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체가 합당한 논란으로서의 값을 지니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추석 밥상에 올릴 논란이 필요했기 때문에 벌어진 소모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선 의원에서부터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일주일을 이 문제에 대한 공격으로 온통 채우다시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이틀 뒤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한 것은 국가 재난 시기에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 둘째, 화재 사태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사망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웃고 떠드는 모습은 국민 정서와는 괴리돼 있었다. 셋째, 화재 발생 이후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은폐와 거짓으로 일관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 영상에 달린 비판적 댓글을 대량으로 삭제함으로써 여론 조작과 통제 본능을 보여주었다고도 이들은 말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대단히 중대한 의혹인 건 분명하니까 당력을 집중해서 한번 입증해 보시라는 말로 그에 대한 논평은 가름하겠습니다. 대신 의혹 자체의 중대성만으로 보자면 그보다 크지는 않지만 논평의 가치는 그나마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앞선 세 가지 비판 지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국정 공백이니 골든타임이니 하는 말들은 실체 없는 허사, 즉 의미가 텅 비어있는 관습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자체는 공공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중대사인 건 맞죠. 하지만 대통령이 시종일관 붙어 있다고 해서 해결이 잘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직후 곧바로 해당 사안의 통제력을 발휘했고요. 나머지 시간은 실무적 복구에 전력을 다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태가 대체 왜 발생했는지를 장기적 시야로 따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국정 공백 같은 단어는 자신들이 내세웠던 전직 대통령들인 윤석열이나 박근혜 같은 인물들에게 써야 적합하지 일벌레로 정평이 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써봤자 먹히지 않는 단어일 뿐입니다. 또 골든타임이라는 정작 영어에도 없는 이상한 용어를 아무 때나 쓰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굳이 영어로 들자면 골든아워나 크리티컬 윈도우 같은 의료 용어에 아마 해당할 텐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어떤 조건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근데 정보통신망과 서버에 일어난 화재 사건에서 대체 이런 골든타임이란 말이 가당키나 할까요? 혹여 어찌어찌 그 말을 쓸 수 있다고 해도 과연 화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불러줘야 하는 걸까요? 또 화재 진압 후에 복구에 필요한 골든타임은 따로 있는 걸까요? 이렇게 불명료한 말을 써서 상황을 부풀리는 건 입증 책임을 자꾸 상대에게 떠넘기면서 문제를 키우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겁니다. 적어도 이번 재난에서 이른바 결정적인 시기란 어느 시점이었는지를 명확히 지목해줘야 되고요. 그때 대통령이 그 시기에 맞는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줘야 그나마 정당한 비판이 되는 거죠. 화재가 발생했던 시점은 9월 26일 저녁이고요.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귀국 직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에 걸쳐서 상황 점검에 나섰고요. 28일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고 28일 늦은 오후에 중대본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예정됐던 촬영을 한 건 그 중간인 28일 오후였습니다. 자, 그럼 결정적 시기라는 건 9월 26일 시점에서부터 언제까지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했어야 될 결정적 역할이란 무엇인 걸까요?
중대본 회의를 즉각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고, 그건 모두 예능 프로그램 촬영 일정 때문이었다고 이들은 주장하려는 건데,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프레임을 쓰기에는 너무나 자의적인 설정에 논리적인 비약으로만 채워진 주장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이태원 참사에서 자신들의 대통령이 했던 것을 상대당의 대통령에게 들씌우려는 의도만 강하게 느껴질 뿐이죠. 국민의힘이 가했던 비판 지점 가운데 그나마 일반 여론에 조금이라도 호응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국민 정서와는 괴리감이 있다는 정도일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모든 행동을 삼가길 바라는 우리 같은 문화권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렇게나 예능 프로그램과 웃고 즐긴다는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재난이 대통령이 시종일관 현장에 있어야 하는 성격의 재난은 도저히 아니고요. 그런 재난에서 철저한 무능을 보여줬던 건 국민의힘 정부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걸 복수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자신들이 그랬던 것과 같은 결정적인 실책을 찾는 게 잘 안 되니까 죽음 앞에 희낙락하는 공감력 결핍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데에는 요긴하게 쓸 수 있겠고요. 정치 저관여층, 중도층, 무당층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데, 그리고 상대 지지층 일부를 분열시키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본 셈입니다. 에이, 굳이 왜 그랬어? 안 그래도 됐잖아 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심리는 일견 착한 심리이긴 하지만 게으른 심리이기도 합니다. 이건 아마도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이재명 악마화 작업, 즉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적 인간으로 이재명을 낙인 찍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은 선뜻 동의하지 않아도 못내 찜찜함은 가슴속에 남겨둔다면 가랑비 옷 젖듯 임계점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이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겠죠. 요컨대 비판의 정합성이나 근거는 무척이나 취약해도 정치적인 묘안이 딱히 없는 야당으로서는 일주일 이상 목맬 보람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의 정치적 성패는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감정적 신뢰가 어떻게 누적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정치적 타격감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이후 진행될 국정감사 국면에서 추가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내적 동력을 얻기에는 충분하다 싶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골든타임, 비선실세, 이진숙 체포라는 삼각구도를 짜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려는 모양입니다. 이진숙 체포가 이재명 정부의 악랄함을 보여주는 거라면 골든타임과 비선실세는 이재명 정부의 은밀함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진숙 체포 이후 법원이 석방을 시켜준 건 경찰 체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석방 결정이 외로 문제라서 국민의힘이 믿는 것만큼 대단한 공세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김현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현 제1부속실장에 관련된 프레임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고 아마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 이번에는 이 문제로 우리 시선을 한번 옮겨가 보죠.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고 신뢰하는 최측근 인사인 것만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성남시장 이전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연이 꽤 오래고 깊은 데다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만사를 꼼꼼히 챙기는 직책을 맡겨온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눈에 띄지 않음에 있습니다. 최고 권력 주변의 인물들에게서 발생되는 논란은 보통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띠는데 그 하나는 이른바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식적인 직함도 없는 사인이 권력을 쓰는 것입니다. 전자는
이인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요. 후자는 이른바 비선실세, 즉 은밀히 숨겨둔 실세 권력에 관련된 논란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김현지 실장에 대한 논란은 이 두 가지 모두 아닙니다. 공식적인 직책 없이 활동한 바 없으니 비선실세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애초에 자기 정치를 해온 인물도 아니라서 이인자로 분류하기도 어렵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아직은 둘 다 아니지만 조만간 둘 다에 해당할 거라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믿고 싶은 거고요. 또 그것을 현실로서 밀어붙이려는 모양새입니다. 강력한 대통령 주변에서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가 하는 건 권력에 줄을 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묘한 질문이고요. 권력을 감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힘이 던지는 질문은 권력에 줄을 대고자 해서일까 아니면 권력을 감시하고자 함일까? 명목상으로는 권력을 견제하는 제1야당이니까 당연히 권력 감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김현지 실장에 대한 파상 공세를 통해서 과연 어떤 민주적 권력 감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컨대요, 건진이나 천공 같은 사인의 영향, 심지어 주술이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막고자 함인 걸까요? 또는 계엄식의 노상원처럼 주술을 계엄에 버무린 망상병자를 예방하려는 걸까요? 혹은 영부인이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견제하려고 함일까요? 아무리 봐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사인도 아니고 주술에 심취하지도 않았고 친인척도 아니고 특정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 흔한 빌미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꼼꼼하게 자기 역할에 충실한 실무형 인사의 아주 전형인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이걸 마치 비선실세의 증거인 것처럼 둔갑시키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죠. 예컨대 경제 공동체라든가 자식을 나눈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막말의 아무 말 대잔치는 물론이고요.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권한을 넘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등등 마치 프리메이슨이라도 되는 양 전형적인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자들은 물론 그걸 그대로 옮기는 매체들을 두고 진영 논리에 빠져 음모론만 읊어댄다는 날선 비판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긴 그러려면 그들이 자기 비판을 해야 되는 걸 테고요. 이들이 애초에 자기 비판을 할 줄 알았다면 이런 허술한 논리를 짤 리도 없겠죠. 아무튼 이런 논란 구성은 전형적인 음모론의 소망적 사고, 그리고 다소 어려운 말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겹쳐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음모론이라는 건 아무리 반대 증거를 들이밀어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고요. 소망적 사고라는 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게 현실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건 일단 말을 꺼낸 다음 그 말에 맞게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만든 신조어가 바로 만사현통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든 일을 김현지 실장을 통해야 해결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해결됐던 만 가지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나 김인호 산림청장을 천거했다는 의혹 등 대통령실 인사 및 정부 인사 검증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풍문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반박되었거나 딱히 입증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입증이 어려운 건 애초에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공개된 바가 없어서라는 논리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 결국은 대통령이 꽁꽁 숨겨놓은 거 아니냐는 거죠. 애초에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공직자가 아님에도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밀실의 은밀함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라도 되는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음모론을 깨는 건 공개적 검증에 응하는 것일 텐데요.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이런 자기 충족적 예언이 어느 정도는 탄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야당은 국감에 나오지 않게 온갖 애를 쓰고 있으니 비선 실세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또 만약 국감에 나온다고 해도 그런 자기 충족성은 과히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 못했으니 역시 비선 실세라고 하거나 파생되는 문제들로 계속 갈아타 가면서 이것 또한 비선 실세의 풍모라고 우겨댈 게 뻔하죠. 민주당은 이런 정치 공세를 막기 위해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감시와 견제를 위한 야당의 정당한 정치 공세라기보다는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늘어지기 위한 초입에 불과하다는 건 누구나 예상 가능해서 그 구도에 휘말려 들 바엔 의심을 받더라도 그냥 원천 차단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의중을 품고 있는 거겠죠. 이건 단기적인, 즉 이번에 정기국회와 내년 지방선거까지를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인 셈인데요. 최대한 잃어버릴 것을 줄여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믿고 이를 맡기는, 그러면서도 자기 정치에는 관심 없는 그런 인물이라면 이런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계속 괴로울 것이 뻔합니다. 누군가를 아예 우리의 시선에서 지워버리는 건 민주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공개적으로 맞서기에 조금 더 나은 때와 조금 더 못한 때가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작 우리의 시선을 비껴나 있는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논란은 정치적 반대파로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같은 정치적 서클 안에서 시작되어서 증폭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과연 이런 논란에 정치적 반대파의 동기만 작동하고 있느냐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권력에 줄을 대고 싶은데 누군가가 차단한다면 그건 문고리 권력이 되는 거고요. 실세 경쟁에서 내가 밀리는 것 같다면 그 사람을 비선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일도 아주 흔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굳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결정한 것을 보면 내부적 동기보다는 외부적 동기가 훨씬 더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 경쟁 등의 내부적 동기는 정말 없는 걸까? 그것의 불건전함을 막는 방법은 다소간의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내부적 단결을 통해 외부적인 공격 동기를 원천에서부터 차단하는 수밖에 또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록 탐욕스러운 범의 아가리로 걸어 들어가는 한이 있다고 해도 이런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인 공세가 투명한 권력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당 부분 자신들의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다수의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과 방법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그렇게 많이 늦춰지지만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지난 한 주를 장식했고 필경 앞으로 몇 주를 더 들쑤실 이 두 가지 사안을 하나로 한번 묶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어둠의 실세 논란. 제가 언론 비평과 시사평론 및 사회분석이라는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들여다본 것들일 뿐이지 솔직히 그런 직업만 갖고 있지 않았다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진행되었던 민주주의 측면에선 그리 영양가도 없는 그저 추석 밥상에 올려보려고 시작된 이 논란. 따라서 논란을 위해 논란을 벌이는 논란을 지켜보는 입맛은 씁쓸합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등의 명백한 국가 부재의 사회적 참사를 우린 겪었고요. 주술에 심취해 있는 삿된 개인들에 의해 노란하면서도 숨기고 감추고 되려 삿대질만 해댔던 권력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게다가 민주적 견제라기보다는 기껏해야 트집 잡기 아니면
시비 걸기에 불과한 내용들이어서 또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흠집 찾기가 아니라 트집 잡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흠집이라는 건 명백히 존재하는 결함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트집은 결합이 아닌 것들조차 흠결로 키워가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트집이라는 말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틈이라는 어근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갓이라고 하는 옛날 물건이 있죠.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줬어도 크고 작은 구멍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갓의 테두리 근처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음새의 틈을 찾아서 손질을 하는 일이거나 그걸 잡아내서 가격을 낮추는 흥정을 하는 걸 트집 잡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주 내내 우리가 들어왔던 일들은 전형적인 트집 잡기이고요. 어떻게든 계기를 만들어서 흠집 내기까지로 이어가려는 정치적 수순이 빤해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트집은 어차피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생트집에 가깝다는 걸 여론에 호소해가는 작업이 정작 더 중요합니다. 좋은 정치라는 건 나의 욕심을 덮는 데 있지도 않고요.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만 무작정 바라는 데 있지도 않고요. 저들의 말이 진심이 아닌 욕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보도록 이끄는 데 있으니까 말이죠.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할 때입니다. 트집 잡기의 전 단계로 흔히 사용되는 전술이 시비 걸기죠. 트집도 주로 부정적인 뜻 중심으로 굳어진 사례이긴 하지만 시비라고 하는 건 아예 본뜻을 벗어날 정도로 아주 부정적인 쓰임새로 흘러버렸습니다. 시비 거는 걸 넘어서 시비 턴다는 비속어까지 흔히 쓰일 정도이고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깡패들이 하는 일로 여겨질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이 시비라는 말은 무려 한자어이고요. 오를 시와 그를 비가 합쳐진 꽤 중후한 단어죠. 그러니까 시비 건다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인데요. 옳은 걸 옳다 하고 그른 걸 그르다고 하는 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 정상적인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요컨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그걸 가리지도 못한다는 건 몰상식하다는 뜻이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시비를 거는 것에는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선한 마음이 4가지 근원, 즉 사단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시비지심, 즉 옳고 그름을 가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비지심에서 발원된, 즉 시작된 덕목이 바로 지, 즉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린다고 하니까 정의로움 또는 의로움이 나오는 게 아니냐 싶겠지만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수오지심, 즉 정의롭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미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정치에서 상수가 된 트집 잡기는 정치 자영업자들의 생존법이고요. 그저 버릇처럼 시비를 걸어대는 건 애초에 옳고 그름을 가릴 지적 능력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보면서 부끄럽고 미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풍진 세상에서 그나마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일종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제가 훑고 지나갔던 여러 뉴스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될 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다리로 해서 연결되었던 검찰 내부의 내란범들 어찌 되고 있는 걸까요? 또 혐중 집회에서 혐오 표현을 금지했던 경찰의 조치가 집회 신고 후에 48시간 내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열흘이나 걸렸다면서 혐오와 폭력은 안 되지만 그걸 쓰는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기기묘무하고 괴상망측한 법원의 결정은 대체 무슨 논리인 걸까? 통일교 로비의 대상이었던 캄보디아 ODA 예산이 지난해 50억 원에서 이듬해 1,300억 원으로 엄청 불어났음에도 사업 제안서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대체 말이나 되는 걸까?
김건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티파티를 열고 윤석열은 제주 다금바리를 공수해서 해군 함정에서 술파티를 열었다고도 하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국 구구의 새로운 기원이 시작되고 있는 걸까? 시시비비를 따지러 온당한 사안이 이렇게 넘치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혐오 감정까지 품는 게 당연한 일들이 이렇게나 널렸는데 과연 이 정치는 누굴 향해서 흠집이나 내려 하는 걸까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뉴스공장의 아침을 열고 저녁을 닫는 사람이 됐는데요. 정준이의 눈 26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남았듯 논객 여러분께는 아직 이틀의 주말이 남았습니다. 부디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